강원도 양구와 경북 군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도 방화선을 구축한 채 진화 작업에 나선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공중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사퇴 가능성을 밝히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1, 2주 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양상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갑작스러운 인수위원직 사퇴로 윤석열 정부 1기 조각 추가 인선을 앞두고 안철수계와의 갈등설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공격 준비를 마쳤다며 곧 동부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국회 연설에서 전쟁의 참상을 전하면서 군사적 지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전역부와 영남 등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교적 많은 양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경북 군위군에서 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사흘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최대 수준 동원력인 산불 3단계를 유지하면서 밤새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도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경북 군위군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사흘째인 지금도 야간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 헬기를 철수하고 현장 인력을 통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야간 진화 체제로 들어섰는데요. 산불 특수진화대원과 소방대원 480여 명이 지상 진화를 통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최고 수준 동원령인 산불 3단계를 유지하며 광역단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진화율은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때 진화율이 50%를 넘었다고 보고 있었지만 밤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며 면적이 다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현장 지형이 험하고 가팔라서 진화대원 진입이 쉽지 않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230여 헥타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 헬기를 다시 띄워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군위군 삼국유사면 옥녀봉 부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정상부로 번졌고 한때 학성리 마을 근처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건물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직접 결정한 김호수 총장은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라고 검찰 조직 전체가 크게 동요하는 상황에서 직을 내걸고 검수완박 저지를 천명한 겁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김 총장은 또 검찰 수사 폐지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되고 범죄자 처벌 불가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해 국민 고통과 불편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거취 압박에도 임기 완수 의지를 밝혔던 김 총장이 며칠째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총장직까지 내건 건
검수완박 저지 여부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의원총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점도 김 총장의 결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타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겠습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검수완박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성토에 더해 김 총장과 함께 직을 걸겠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검사장들은 국회를 향해선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도 호소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직을 내걸고 배수진을 친 데다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들까지 동조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오철입니다. 검찰은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보고 여론전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논란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집단 반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사장 회의 초반 김호수 검찰총장의 모두 발언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총장 주재로 일선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의 뜻을 모은 회의 결과는 종료 즉시 언론에 브리핑됐고 이 역시 실시간으로 방송을 탔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상 검사장 회의 자체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단 언론 공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수완박 당론이 확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강행이 확정될 경우 국회 의석수나 최근 법사위 사보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달한 법안 처리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선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기대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회의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국민 피해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사장 회의 안건에 검찰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넣었던 것도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는데 다만 법안 저지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를 의결하기 위한 평검사들의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박 장관은 또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 만행이라거나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앞서 원내 지도부와 당내 여러 그룹이 나눈 의견들을 토대로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을 놓고 최종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규제 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의 당론 채택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수위 원일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원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윤 당선인의 관심은 오로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 튼튼한 안보 등의 새 정부 국정 운영 구상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뿐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 도입 여부, 4월 국회 회기 등을 놓고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국정농단 수사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또 취임식에 초청하고 응할지 관심입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 중앙시장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 쏟아지는 환호에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상주 풍물시장에서는 대선 유세 현장에서 자주 했던 어퍼컷 퍼포먼스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어퍼컷 한번 할까요? (1박 2일) TK 일정을 시작한 윤 당선인은 안동과 상주 등 경북 지역 4곳을 순회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유세 당시 받은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늘 선거운동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선거운동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보수 진영 통합 행보로 풀이되는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때라 두 사람의 대화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윤곽도 잡혔습니다.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표식은 약속을 뜻하는 전통 매듭 문양으로 정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0시에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고 오전에 당선인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본식을 진행합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희망을 되찾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임준비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예방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중하게 초청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앞서 논란이 됐던 가수 방탄소년단 초청 공연 기획에 대해서는 한정적 예산과 행사의 기조를 고려해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내일 윤석열 정부의 일기 내각 추가 인선을 앞두고 안철수계와의 갈등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화 주역으로 입각이 확실했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며 입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강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이끈 실무 책임자로 입각이 확실했습니다.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맞춤 부처를 놓고 막판 조율이 한창이었는데 돌연 인수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 부처 하마평이 있지만 본인은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정부 구상까지 나왔던 안철수계가 일기 첫 번째 인선 8명에서 실종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 혹은 힘겨루기가 투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계를 중심으로 인사 6명 안팎을 추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안철수계, 윤석열계가 따로 있느냐 대화를 꾸준히 나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는 이 정권 창출 또 이 정권에 대한 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저는 변치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발표가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이른바 경육남에 치우쳤다는 비판 속에 안철수계와의 갈등까지 노골적으로 불거지며 추가 인선 발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 경북 지역 순회를 마치고 상경해 수요일 남은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유력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입각할 거란 말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번에 불거진 안철수 측과 당선인 측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최대 2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3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에 곧바로 1살이 돼 이듬해 1월 1일이면 1살이 늘어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1살씩 늘어나고 연 나이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양유업에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노조는 협약 문구를 만 56세로, 사측은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수년간 소송전을 벌인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서 만나이를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후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나이를 채택한 법 취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 취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 이를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 나이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번 달부터 유예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은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바꿔서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 성적표라며 새 정부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통과로 한 곱이 넘긴 신구 권력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나 상속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투기 목적이 없이 2주택이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똑같이 주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올라가며 고령자나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법을 바꿔야 가능해서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새 정부에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6일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로 오세훈, 박형준 현 시장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로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새 인물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지방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로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면서 내부 경쟁에 힘을 뺏기지 않게 된 건 물론 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넉넉히 벌게 됐습니다. 반면 경기지사 선거전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앞선이 뒤선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과 교통정책 등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당선인께서 대국민 공약을 대선 때 하신 수도권 GTX DEF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장 탈원에 나선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새 인물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1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군의 파격적인 얼굴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전체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네. 실제 서울시당에서 조사한 심층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보다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략공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가 여전하고 중도층 표심 잡기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검수완박 갈등까지 겹친 상황에서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확정지으며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반면 서울시장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민주당.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진표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출마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SNS에서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는 백범 김고 선생 말을 인용하면서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가능성이 적다고 포기하지 않으며 국민의 뜻을 가리키는 길을 향해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는 나서지 말라는 당내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이 예정된 오늘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인사들을 확정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이미 후보자를 확정한 서울과 부산, 경북 외에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선을 치른다는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유영하 변호사 등 8명의 도전장을 낸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최대 3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0만 4,7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이후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11만 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 전인 지난 4일 동시간대 집계치와 비교하면 5만 4천여 명,
2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는 12만 9천여 명이 적어서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을 어떻게 조정할지 한창 논의 중인데 최대 쟁점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정부는 일상 회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발표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같은 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발표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심은 현재 1급인 코로나19 등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급 하향은 확정적이지만 격리 의무화나 기간 단축 여부를 놓고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즉시 신고 의무는 일률적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격리 의무는 결핵, 홍역처럼 일부 질환에만 있는 만큼 코로나19도 여기에 포함할지 논의 중입니다. 모든 환자의 격리 의무를 두는 대신 고위험군에만 격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든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할지가 쟁점입니다. 독감이나 결핵으로 단계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일상 진료로 복귀가 되게 됩니다. 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진료와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독감처럼 풍토화가는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격리 해제할 수 있죠. 그 상황이 됐느냐 아니에요. 고위험군의 사망자가 300명씩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각종 근거를 찾아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또는 취약시설이 안전할 수 있는 격리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등급 하향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뒤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도 논의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내일 오후 2시 반 브리핑에서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 안팎을 기록하고 사망자 95%가량이 고령층에서 나오며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4차 접종 계획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봉쇄된 지 보름을 넘기면서 현지 주민들이 식료품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건이 있어도 택배 기사들도 대부분 격리된 상태여서 배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의 한 주택가에 대형 물류회사의 트럭이 생필품을 싣고 왔습니다. 평소 화물을 실어 나르던 트럭이지만 지금은 격리된 주민들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需要我们的时候，我们能给国家做一些贡献，内心还是很自豪的。 하지만 도시 전체가 봉쇄된 상하이에서 이런 배달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500만 명의 상하이 시민 대부분은 지난 보름 동안 당국이 지급한 채소 몇 가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各区发放的蔬菜礼包将努力做到全覆盖.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보지만 택배기사가 부족해 거의 배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택배 및 그런 배송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외부에 있는 학생들은 그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든 상해 주민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매번 그걸 이제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에 등록된 택배기사 약 10만 명 가운데 현재 일을 하는 사람은 2만 명 이하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집안에서 격리돼 일을 하러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시는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은 택배기사 약 4천 명을 긴급 투입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택배기사들을 잠재적 감염원으로 보면서 여전히 격리를 다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차 확인함으로써 상하이의 봉쇄는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만간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서방의 지도자를 만난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물러설 뜻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주의 도로를 러시아와 칠로군 전차들이 내달립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이미 동부에서 공격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곧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요충지인 마리우폴도 이미 친러 세력인 도네츠크 공화국군에 장악됐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의 아조우 연대가 러시아군 탱크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트리아 총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Generell keinen optimistischen Eindruck, den ich Ihnen mitbringen kann von diesem Gespräch mit Präsident Putin. Die Offensive wird offensichtlich massiv vorbereitet. 다만 푸틴에게 이 전쟁이 종식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중대한 전쟁 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5억 유로,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Weswegen wir gemeinsam als Europäische Union, gemeinsam als Freunde der Ukraine diese Waffenlieferung in Zukunft intensivieren werden. 하지만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문제는 일부 회원국들이 보류를 요구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벌이는 동안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비행기와 탱크 등 여러 군사용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러시아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25 전쟁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은 이겨냈고 당시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에도 봄이 찾아왔지만 주민들은 농사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농업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이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세계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서진 탱크와 무너진 건물이 20일 동안 이 마을을 점령했던 러시아군이 남긴 흔적입니다. 가축 수백 마리가 있던 축사도 폭격에 불타버렸습니다. Дуже кричали поросята, телята, вони жарилися живьом.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은 사실상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피해가 덜한 서부에서는 콩과 옥수수, 해바라기 등 여름 작물 파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료와 비료, 살충제 가격이 폭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종 면적도 지난해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본 작물의 생산량이 최소 30% 줄어들 걸로 예상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Тому що Україна є нетоекспортером багатьох видів сільхозпродукції. Уряд залишає за собою право в особливий період, який зараз є, регулювати експорт.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최대 수입 지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 곡물 사재기에 나서면서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2.6%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33.6% 상승한 겁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네, 수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노조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다시 아들에게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 증거인멸 정황까지 불거졌는데요.
여기에 막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을 노조 직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재작년 본부노조 직원들에게 갑작스레 상여금을 언급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월급의 100%를 상여로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위원장 본인은 물론 본부노조 직원으로 있던 자신의 아들까지 직원 6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 위원장은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둘 테니 받은 상여금을 자기 아들 통장에 다시 입금하라고 직원들에게 대놓고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1년 넘게 지급된 상여금만 모두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다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돌려주고는 마치 직원들이 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것처럼 계좌 기록을 꾸민 겁니다. 게다가 이후엔 직원들에게 계좌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다시 상여금을 인출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직원들이 상여금을 다 빌려준 것이고 나중에 갚았다 이렇게 처리를 하자 했습니다. 위원장이 그것을 다시 현금으로 내놔라. 다른 계좌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와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받은 건 결국 진 위원장의 94년생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22살의 나이로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채용 공고도 없이 노조원도 아니던 아들을 자리에 앉힌 거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기 가족한테도 쓴 게 일부 있다. 저희가 가족 계좌도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명에 대해서 계좌를 저희가 받았고 이제 그것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도주했던 진 위원장은 뒤늦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조사를 마치고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조사받기 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셔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한 진 위원장. 직원들은 진 위원장의 증거인멸 지시를 따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내부 고발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타이완 해상에서 실종된 어선 구조대원을 이송하고 돌아오다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가 사고 후 사흘 만에 인양됐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낮 12시 50분부터 인양 작업을 시작해 1시간 만에 동체 인양을 완료했습니다. 인양된 헬기 동체는 앞부분 일부와 꼬리 날개 쪽이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헬기 동체를 부산에 있는 해경 정비창으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이나 유산으로 바뀌고 하위 분류 체계도 유네스코의 경우를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의 유물이나 재활한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일컫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프로야구 개막 이후 무패 행진 중인 SSG와 또 딱 한 번 진 LG가 오늘부터 3연전을 치릅니다. 벌써부터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대결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패배를 잊은 팀 SSG. 개막 이후 8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LG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패배는 단 한 번. 7승을 거두며 SSG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2강 구도를 만든 두 팀은 모두 철벽 마운드를 자랑합니다. SSG는 선발진이 6승을 거뒀고 LG는 평균 자책점 0.26의 막강한 불펜이 버티고 있습니다.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도 SSG의 큰 힘입니다. 제가 복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도 잘해서 더 많은 야구 팬들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고. 또 SSG 캡틴 한유섬은 타점 1위, LG의 고참 김현수는 홈런 1위에 오르며 두 팀의 불방망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 선수들이 좀 또 많은 힘든 시즌을 보내면서 또 선수들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SG는 1차전 선발로 메이저리그 90승 투수 노바를,
LG는 임창규를 예고했습니다. 뜨거운 분위기에 두 팀이 만나는 이번 3연전은 선두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늦은 오후 중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단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1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봄비치고 양이 제법 많아서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7.3도, 대전 15.6도, 광주는 16.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봄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더위가 완전히 꺾이겠습니다. 이후에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퇴 가능성을 밝히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중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양상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와 경북 군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도 방화선을 구축한 채 진화 작업에 나선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공중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 국방부도 러시아군이 돈바스 일대에 재집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국회 연설에서 전쟁의 참상을 전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지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위 간부들도 입법이 성급하게 추진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김 총장뿐 아니라 일선 지검장들도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의 곤란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여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재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민주당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완강히 저항하는 검찰을 연일 질타했습니다. 검찰 저항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의석 차이를 앞세워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영 대결만 키우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과 민주당이라는 내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이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과 당론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끈질긴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임기 내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정권교체 기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이 적절했는지 질의했지만 대법원은 관행에 비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정기 인사와 관련된 질의에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수도권과 지방근무처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호재 인천지방법원장이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임 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추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도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엉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 방문 이틀째인 오늘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중형을 끌어냈던 만큼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과 부산시장, 경북지사 후보를 오세훈, 박형준 시장, 이철우 지사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들 3명은 당내 경선 절차 없이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선 진출자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양당은 협치를 약속하면서도 현안을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원내 일당에 대한 협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말씀하신 거로 믿고요. 이 의회 협조 없이는 행정부도 한 발짝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아량과 그런 협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 올리고 선거법 개정 부분도 사실 뭐 오늘이라도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인청 일자를 잡는 거나 또 자료 요구나 또 뭐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국민의힘에서 잘 협조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과도한 자료 요구나 이거 이 증인 요구는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검증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늘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24시간 최종 협상 돌입을 선언한다며 이런 내용으로 소속 의원 92명이 서명한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결국 기초의회 양당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 시한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군위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저녁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 헬기를 철수하고 지상에서 방화선을 구축해 산불 확산을 막는 야간 진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 동원력인 산불 3단계를 유지하며 산불 특수진화대원과 소방대원 48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진화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 헬기를 다시 띄워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강원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축구장 1000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길게 띠를 이뤘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산불. 화선 길이만 무려 16km. 원인은 또다시 부주의에 의한 실화였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강풍에 낙엽이 날아들자 이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낸 겁니다. 주민에 의한 낙엽 등 쓰레기 소각으로 발화가 됐습니다. 현재 발화자는 즉시 검거가 돼서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째 이어진 산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연기가 양구 전역을 뒤덮었고 산불 진화 헬기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산불이 난 곳마다 산불 진화대와 소방관들이 직접 호스를 끌고 올라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네, 해가 뜨긴 해도 지금 좀 이제 불씨가 계속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기가 거치고 간신히 헬기 30대가 진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붓는 물. 마지막 잔불 정리는 진화대원들의 몫입니다. 물을 뿌리고 갈고리와 삽으로 불씨를 제거합니다. 문제는 두껍게 쌓여있는 바싹 마른 낙엽. 조금 전 물을 뿌려 불을 끈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바닥에 두껍게 쌓인 낙엽 때문입니다.
낙엽층 아래나 땅속 불씨는 4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최대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낙엽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 DMZ 코앞까지 숲이 불에 탔고 주민들은 물론 진화 인력 1,500여 명이 밤새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타이완 해역에서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경 항공대원들의 합동 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동료들은 순직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헬기 사고로 순직한 남해해양경찰청 항공대원들의 합동 분향소. 장례 이틀째 아침부터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며 가족처럼 지냈던 동료들의 슬픔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바다로 출동한 대원들을 대신해 남해안을 지키던 동료는 내부망으로 전해온 사고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충격과 아픔이 사고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국의 해양경찰서 20곳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서 순직한 이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종일 잇따랐습니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서도 빈소를 찾거나 조화와 조기를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사고 헬기의 부기장 정두환 경감과 정비사 차주일 경사, 전탐사 황현중 경사의 연결식은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엄수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자는 300명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순직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0만 4,7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이후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11만 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주 전인 지난 4일 동시간대 집계치와 비교하면 5만 4천여 명, 2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는 12만 9천여 명이 적어서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발표도 가급적 이번 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검토 사항이 많아서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유지하는 선에서 거리 두기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공장과 매장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인데 봉쇄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서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동 제한 전면 조치가 내려진 상하이입니다. 2,500만 명이 사는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에는 인적이 드뭅니다. 이 같은 봉쇄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오리온과 농심 등의 상하이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역시 상하이에 공장을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일단 중국 다른 지역 공장의 가동과 재고로 대응 중입니다. 장기화됐을 때 이제 당연히 재고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물량이 바깥으로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봉쇄로 인해 공장 중단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은행 등 상하이에 진출한 2,500여 개 기업의 판매와 영업점 등도 거의 대부분 문이 닫혔습니다. 상하이에만 230개, 중국 전역에 4천여 개 매장을 보유 중인 이랜드는 사태의 조기 종식을 기대할 뿐입니다. 상해 매장이 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고 지금 뭐 정점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봉쇄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상하이 인근 우시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등의 재고가 있어 현재 문제는 없지만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항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럭이라든가 육로 운송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거침없는 봉쇄 조치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항공기와 전차 등 여러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 함정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 일반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납품가는 그대로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 연동시켜줄 것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23cm 두께의 알루미늄판을 열면 누구나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지하 비상 소방함입니다. 유사시 군용 벙커나 다용도 무기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러시아제 알루미늄이 160kg이나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부위가 알루미늄 부위이고 안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가격이 2배 정도 오른 데다 공급 물량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라 설치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네, 조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가격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 단가 2년 안 해주면 저희가 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오래 넘기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공급 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되다 보니 경영 여건이 악화됐지만 납품 대금에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경우는 50%에 불과했습니다. 납품 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로는 관행적인 단가 동결, 인하가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들은 납품 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면 생산량 감축이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에서는 단 한 푼도 아직도 인상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만약에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생산을 중단해야 할 그런 실정에. 상황이 심각하지만 자칫 거래가 끊길까 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셧다운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납품 단가 정상화! YTN 이승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쯤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기에 한국도 방문하는 것이 거론되는 만큼 다음 달 하순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인도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쿼드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가까워 서방의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었던 인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I want to welcome India's humanitarian support for the people of Ukraine who are suffering a horrific assault, including a tragic shelling on a train station last week. 그러면서 미국과 인도가 전쟁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인도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고 화답했습니다. मैंने न सिर्फ शांति की अपील की, बल्कि मैंने राष्ट्रपति पुतिन को यूक्रेन के राष्ट्रपति के साथ सीधी बातचीत का सुझाव भी रखा. 회담 끝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쯤 일본에서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올해 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한 쿼드 정상회의를 언급한 겁니다. 호주와 일본의 정치 일정 때문에 개최가 유동적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날짜를 거론한 만큼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계기에 한국도 들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긍정적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그때 한국을 꼭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런 만큼 다음 달 하순 개최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번 주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을 잇따라 실시하던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추가 도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입니다. F-35C 스텔스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했고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전단을 구성했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강력한 압박이 되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번 주 동해로 진입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을 잇따라 실시하던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서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차원에서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함은 대북 경고 차원에서 F-35C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링컨함은 동해 공해상에 5일가량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을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추가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추가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또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BTS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공연이 어려웠을 때 전 세계 온라인 공연과 극장 실시간 공연 중계로 나름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콘서트를 통해서는 도시 전체를 BTS 시티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문화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 라스베이거스가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온통 물들었습니다. 세계 3대 분수쇼이자 대표적 관광 명소인 벨라지오 분수는 BTS 노래에 맞춰 화려한 춤 실력을 뽐냅니다. 도심 11개 호텔에는 BTS 객실이 마련됐고 레스토랑에는 멤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치킨, 김치볶음밥 등 한식이 코스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거리도 온통 BTS 축제회장입니다. 쇼핑에 전시회까지 BTS가 있는 곳엔 어김없이 전 세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해요, BTS! 나이, 국적, 인종을 초월해 제2의 BTS를 꿈꾸는 예비 뮤지션들도 라스베이거스를 찾았습니다. 하이브 합동 오디션에 13,000여 명이 몰리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맘껏 펼쳤습니다. We love K-pop. We are totally into K-pop. We've only been into K-pop, I guess, knowing of what it is since 2 years ago, I guess. But yeah, we fell in love. We're addicted to it. And 이처럼 BTS는 K-pop 공연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도시 전체가 결합한 색다른 시도입니다. 설레고 뭔가 놀고 막 잊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놀이동산 같은 설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문화 컨텐츠들을 함께 즐길 수 있어가지고 그것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정말 참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BTS 소속사 하이브는 앞으로 이런 공연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연을 여는 도시와의 협업을 저희가 전제로 저희 팬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로 만들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BTS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5일과 16일 다시 한번 팬들과 만나며 라스베이거스를 보랏빛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은 메마른 대기를 적셔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 내리는 산발적인 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본격적인 비는 퇴근길 무렵 중북부 지역부터 시작돼 모레 낮까지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3도, 광주는 1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등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광주 28도, 대구는 30도로 남부 지방은 오늘까지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경북 군위군에서 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밤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한 산림당국은 조금 전 날이 밝자마자 진화 헬기를 다시 투입해서 줍을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입입니다. 네, 해가 뜨면서 진화 헬기가 다시 투입된 거죠? 네, 경북 군위군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산림당국은 조금 전 날이 밝자마자 진화 헬기를 다시 띄웠습니다. 밤새 방화선을 구축하며 야간 진화를 벌이던 지상 인력 역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오후 발령한 최고 수준 동원령 산불 3단계를 유지하며 주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밤사이 한때 진화율이 50%를 넘기는가 했지만 강한 바람의 면적도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까지도 공식 진화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람뿐 아니라 험하고 가파른 현장 지형에 진화대원 진입도 쉽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산림청 설명입니다. 그대 오후 1시 반쯤 군위군 삼국유사면 옥녀봉 부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정상부로 번졌는데요. 건물이나 인명피해는 없지만 피해 영향구역은 230여 헥타르를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일선 지검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진실규명이 더뎌지면서 혼란이 빚어졌다며 국민적 공감대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김 총장뿐 아니라 지검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앞서 원내 지도부와 당내 여러 그룹이 나눈 의견들을 토대로 검찰 관련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을 놓고 최종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 경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 방문 이틀째인 오늘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중형을 끌어냈던 만큼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장인 박진 의원은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박 의원은 입각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또한 미 측이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경축 사절단을 파견해서 새롭게 격상된 한미 동맹 시대의 도래를 축하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런 거 연락을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방미 활동을 하느라고 다른 건 일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혹시 맞죠? 위원님께서는 뭐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쯤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한국도 차지할 가능성이 커서 다음 달 하순에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화상으로 진행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5월 24일쯤 일본에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한국도 함께 들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방안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해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서방의 지도자들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물러설 뜻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주의 도로를 러시아와 칠러군 전차들이 내달립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이미 동부에서 공격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곧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요충지인 마리우폴도 이미 칠러 세력인 도네츠크 공화국군에 장악됐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의 아조우 연대가 러시아군 탱크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트리아 총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Generell keinen optimistischen Eindruck, den ich Ihnen mitbringen kann von diesem Gespräch mit Präsident Putin. Die Offensive wird offensichtlich massiv vorbereitet. 다만 푸틴에게 이 전쟁이 종식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중대한 전쟁 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5억 유로,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Weswegen wir gemeinsam als Europäische Union, gemeinsam als Freunde der Ukraine diese Waffenlieferung in Zukunft intensivieren werden. 하지만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문제는 일부 회원국들이 보류를 요구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벌이는 동안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선 난민들의 애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결혼식이 치러지고 누구보다 큰 상처가 남았을 어린이들의 마음은 돌고래쇼로 조금이나마 달랬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신랑 신부가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에 인접한 르비우 거리에서 다정하게 마주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생이별했던 연인이 다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겁니다. Ми з Києва, але після початку війни так сталося, що я пішов воювати, а дружина, я відправив її за кордон. 결혼을 위한 재회도 잠시,
아내는 남편을 사지로 보내야만 합니다. Я перейду на российскую, мне так будет краще. Я очень переживаю, молюсь каждый день, каждое утро, но я очень горжусь за своего мужа. 르비우 거리 한편에는 3명의 난민이 운영하는 키트란 이름의 조그만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I have a cat. His name is Keith. He's now in Kyiv region. I lost it and I'm looking for him. But this is a cafe. It's for his name. 젊은 난민이 운영한다는 입소문이나 단골이 늘고 있습니다. Я Дмитро Чащин, мені 36 років, я з Львова. І я помітив в мережі інтернет рекламу цього закладу.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돌고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고래 공연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가까스로 피신해온 모자에겐 악몽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안식을 취하는 길입니다. Ні, все добре, просто змінилося життя, і ми теж змінилися. Отакий стан, це зараз в мене норма. Ну как они, мы прыгали и шариков дотрагивались. YTN 이종수입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만 4,7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이후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11만 5,392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주 전인 지난 4일 동시간대 집계치와 비교하면 5만 4,838명, 2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는 12만 9,153명 적어서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내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현재는 3차 접종을 마친 면역 저하자를 비롯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건강 정진시설의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의 95%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일반 고령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60세 이상의 90%가 3차 접종을 마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위험도가 높으므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30일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실시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수요일인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발표도 가급적 이번 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검토 사항이 많아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유지하는 선에서 거리두기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서면 형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중적으로 추진할 코로나19 정책 100일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과의 긴급회의에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이나 격리 학생에게 시험 대신 인정점을 주었는데 이번부터 응시를 허용하면 역차별 논란이 일고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유입니다. 인수위는 과학 방역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교육부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확진 학생들에게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방역체제 전환을 위해선 고위험 시설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 확진자 일상회복 지원 등 3가지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유급 휴가의 충분한 사용, 확진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 및 중간고사 시험 기회 부여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집중 추진할 방역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과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고위험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입니다. 신속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는 오는 수요일 특위에서 다시 다뤄지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4월 10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의 눈이 많이 쏠렸습니다. 지검장 회의가 있었죠. 신문들 어떻게 다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신문 대부분도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제목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한국일보, 자신의 거취를 언급한 김오수 총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과 대치하는 상황을 제목으로 정리했고요. 서울신문도 비슷한 뉘앙스긴 한데 김 총장이 검수완박에 등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네. 김 총장이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개혁을 주도했다라는 점과 대비되고 있다라고 본 거고요. 예. 다음 세 번째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가져온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또 만약에 별도 기관이 생긴다면 그 기관은 누가 견제를 할 것인지 예. 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고요. 예. 마지막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 갈등이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됐다라고 봤습니다. 신고 권력의 투쟁이 깔렸다라고 보는 시선인데 네. 수사권 폐지를 왜 하는지 그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배수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예. 오늘 예정돼 있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검찰의 반발을 입법부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다라고 봤고요.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검찰에서 가져온 수사권은 별도 기관에 맡길 거라고 관측하기도 했고요. 다만 의원총회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신중론이 나온다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죠. 모르긴 몰라도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경론이 오갈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선일보 그렇습니다. 일면에 관련 기사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그동안 이제 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위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예. 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관 대표 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하는 분위기였고요. 예. 결국 법원행정처 간부가 인사 배경을 해명하기에 이르렀는데 신문에서는 이를 두고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됐던 건 특정 판사들이 2년 임기라는 관행을 어기고 3년 동안 근무한 점을 지적했고요. 또 지방법원장 근무를 마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던 점, 또 후보 추천제 없이 법원장이 임명된 사례 등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법원행정처 간부는 해명을 하면서 인사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충분히 납득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대법원장의 권위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내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랑 김호수 검찰총장 사진을 같이 달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이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나 이태규 의원 또 국민의당 모두 다 불협화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여러 신문들이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도 입각 문제와 관련한 불만이 표출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예.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통일부 장관 등 후보권으로 거론이 됐던 이태규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1차 내각 발표에서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2차 내각 인선에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갈등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또 협상 파트너였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확대 해석을 경계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번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 사퇴로 인해서 향후 공동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당장 내일 또 2차 발표가 있잖아요. 인선 2차 발표가 있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이 가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기사 쓰는 입장에서 좀 반가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항상 쓸 때 예. 나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가는데 새 정부에서는 좀 그런 혼란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체계가 사실 그동안 많이 헷갈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이 계산법을 모두 다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안이 어제 인수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예. 이 개정 필요성이 얘기가 된 거는 사회적 혼란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 나왔을 때 이 30세가 어떤 기준인지 헷갈린다 그렇죠.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남양유업 노사가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4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예. 인수위는 가능한 한 모든 법령에 만 나이를 적용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기준을 세워둔 청소년 보호법이라던가 병역법 등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급한 일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1차 인선에서 발표됐던 인물이죠.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창양 후보자를 두고 사회이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해충돌 논란, 거수기 논란, 그리고 거액 보수 논란 등입니다. 예. 기사에서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로 위촉된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 사회인사로 재선임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예. 또 LG 디스플레이 사회이사를 지내면서 안건에 반대표를 한 번도 던진 적 없었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거수기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예. 또 13년 동안 세 곳의 사회이사로 활동하면서 8억 가까운 보수를 받은 점을 얘기하면서 사회이사 자리가 교수나 고위 관료 출신 또 법조인들의 꿀알바 자리에 지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이런 의혹과 지적들에 대해서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사회이사 문제가 이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신문은 현 사회이사가 가진 문제점의 보완 방안으로 사회이사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바꿔서 소신껏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실었고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실었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기사 이제 앞으로 많이 쏟아지겠죠. 그때마다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15분 정도 화상으로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회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러시아의 잔혹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양국 국방장관 전화-통화 회담에서도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한번 밝힌 바 있는데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고요. 하지만 연설 이후에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상 살상 무기 지원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이 연설이 이뤄진 분위기가 다소 썰렁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는 점도 언급을 했고요. 또 전체 의원 300명 중에서 약 60여 명만 참석했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장내를 가득 메우고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쳤던 그런 해외 모습들과는 다소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점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대학의 축제 같은 게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전해드렸는데 학교, 그냥 고등학교의 어떤 수학여행도 좀 영향을 받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과 이제 청소년이 다르다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백신을 덜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이 35% 정도. 그러니까 전 국민 대비하면 29%인데 여기서 6%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확진자 수가 또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현재 포스트 오미크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약 2년 만에 현장 체험과 수학 여행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현장 학습을 앞두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 걱정은 되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야 할 것 같다. 걱정이 돼서 반대를 했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지금 70%가 넘어서 고민이다. 이런 등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알아가 보는 정도의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또 방역당국의 자문을 구해서 관련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좀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정안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7천여 명에게 9천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금 지원금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뒀는데요. 기본 지원금, 추가 지원금, 또 사망 피해자에 대한 유족 지원금, 그리고 피해 인정은 안 됐지만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지원금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 논의를 통해서 마련이 된 조정안이지만 성사될지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두고 봐야겠는데요. 이 문제가 된 9개 회사 중에서 피해 보상금의 6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 이 큰 두 회사가 이 조정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거부 의사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였는데 하나는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조정안의 종국성을 보장하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국성이란 이번에 합의해서 지원금을 주고 나면 이후로는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책임을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또 조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향후 피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정안이 마련되는 것도 11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11년 정말 피해자들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하루빨리 조정안이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양구 산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민가에서 좀 이렇게 소화전 때문에 이 진화에 좀 도움이 됐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번지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내용도 산불 초기에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사에 나온 거는 강원 양구군의 청우리 전원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일부 주택의 뒷마당까지 탈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급박했나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화전이 다행히 마련이 돼 있었고 또 재빠른 대처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산불이 번지는 걸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소화전이 5개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가끔씩 소방과 또 주민들이 함께 진화 훈련을 펼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막아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소화전을 포함해서 비상 소화장치 1개를 설치하는데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이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이 무려 2,88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2019년부터 지금 3년 동안 약 850개 마을에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2,000여 개 마을에 대해서 모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 없이 모두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설치된 곳이 적은 것 같긴 합니다. 아직 2,000곳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는 결혼 후에도 신혼집이 아니라 부모님과 살던 집을 법정 거주지로 등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YTN 취재진이 이은혜의 주소지를 찾아 이 씨 아버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부친은 지난 연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이은혜가 집을 방문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서도 부모에게 잘하던 딸이고 혐의 내용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는 숨진 남편 윤모 씨와 결혼한 후에도 공범 조연수와 수년간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의 법정 주소지는 조연수와 동거하던 집도 남편이 살던 집도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이은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법정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니 이은혜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은혜의 아버지 A씨는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 수배 이후 처음으로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먼저 이은혜와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사는 집을 방문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선 시점입니다. 12월 달에 보지를 못했는데 12월 달이요? 네, 12월 이후에 못 봤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범행에 관한 의혹은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데 대해 부담감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80% 이상 뻥 기재가지고 모르는 데다가 쳐다보는 데다가 사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은혜에 대해선 평소 부모에게 매우 잘하는 딸이었다며 파렴치한 범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그래서 진짜 혼내라고 눈물 났어요. 진짜. 두 부모가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어디 여행 가고 있잖아요. 꼭 엄마 아빠 데리고 가려고. 반면 오랫동안 주변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은 이은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딸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검사하는 키트 있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검경이 공개 수배에 나선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은혜와 조연수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 그 사이 잇따르고 있는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 가족들의 마음도 한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옛 대통령 별장이 청남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마련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했는데 임시정부 행정수반 역사 기록화와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청남대 잔디광장에 새롭게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모두 임시정부 행정수반으로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부터 주석 백범 김구까지 8명입니다. 새 건물도 준공됐는데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사업소가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겁니다. 기념관에는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에 대한 각종 기록물과 유물 등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행정수반 8인의 역사 기록화는 물론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성지로 만들어보자. 여기를 국민 통합, 국민 융합의 여같은 그 산실로 좀 만들어보자. 개관 기념식에는 광복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행정수반 후손들도 참여했습니다. 후손들은 기념관에 마련된 자료 등을 관람하며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발자취와 업적을 살펴봤습니다. 또 청남대에 오는 관광객들이 기념관을 많이 찾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습니다.
여기 관광하는 분들도 다녀가지고 순수한 정신에서 독립운동을 했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 나라 사랑 정신을 가지고 전쟁 없이 통일을 앞당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충청북도는 이곳을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프로야구 개막 이후 무패 행진 중인 SSG와 딱 한 번 진 LG가 오늘부터 3연전을 치릅니다. 벌써부터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대결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패배를 잊은 팀 SSG. 개막 이후 8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LG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패배는 단 한 번, 7승을 거두며 SSG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2강 구도를 만든 두 팀은 모두 철벽 마운드를 자랑합니다. SSG는 선발진이 6승을 거뒀고 LG는 평균 자책점 0.26의 막강한 불펜이 버티고 있습니다.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도 SSG의 큰 힘입니다. 제가 복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도 잘해서 더 많은 야구 팬들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고. 또 SSG 캡틴 한유섬은 타점 1위, LG의 고참 김현수는 홈런 1위에 오르며 두 팀의 불방망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 선수들이 좀 또 많은 힘든 시즌을 보내면서 또 선수들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SG는 1차전 선발로 메이저리그 90승 투수 노바를, LG는 임창규를 예고했습니다. 뜨거운 분위기에 두 팀이 만나는 이번 3연전은 선두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네, 고양 오리온이 6강 플레이오프에서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리온은 울산에서 열린 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현대모비스를 78대 70으로 꺾었습니다. 이대성이 25점을 넣었고 할로웨이가 12점, 15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리온은 1승만 더 거두면 5년 만에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3차전은 내일 오후 7시 고양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 수도권과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늦은 오후 중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곳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단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7.6도, 대전 15.2도, 광주는 1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봄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더위가 완전히 꺾이겠습니다. 이후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또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